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건축 설비 관리 제8장 여러분들 교재 29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8장. 우선 이 8장에서 우리 이제 40문항 중에 16문제 정도. 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거의 3분의 1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기본적으로 15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이 이제 출제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건축 설비의 이론 부분과 또 운영하기 위한 법령,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론 부분이 법령보다는 또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뭐 9문제, 법령 문제가 뭐 16문제 나왔을 때 한 7문제, 뭐 이렇게 10문제, 뭐 6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 시설 개론 1차 과목 있잖아요. 건축 설비라고 하는 파트를 한 달간 배우시는데, 여기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설 개론도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에 있어서 이 이론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개론의 건축 설비 이 부분이 한 10문제 정도가 우리 실무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2차만 하시는 분 계시면 꼭 1차 과목에 시설 개론 꼭 들으셔야 돼요. 특히 건축 설비 파트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 공부하실 때 설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흡수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다라는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법령은 이제 다양합니다. 우리 이제 주택관계법규라고 하는, 여러분들 2차 과목이죠. 여기에서도 전기사업법이나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이러한 내용들 학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무 고유 영역도 있습니다. 가령 하수도법이라든지 또 각종 규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 고유 영역이죠. 자, 일단은 이제 출제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 접근을 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축 설비가 실제로 이제 점수 맞기가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문제풀이를 좀 해보시다 보면.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이쪽은 뭐 거의 완벽할 정도. 그래서 한 5문제 이상, 그리고 이쪽은 뭐 한 반타작 정도 한다. 그래서 여기도 한 5문제 이상. 그래서 합해서 10문제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상 이 정도 이제 맞춘다. 그러니까 다른 범위, 예를 들어서 뭐 장기선 계획 하자보수, 또 더 나아가서 뭐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맞추신다. 이렇게 이제 전략 세우시지만 이 부분은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잖아요. 물과 관련된, 열과 관련된 기본이 되는 설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 접근하실 부분은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를 접근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29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이제 분류한 것은 물과 관련된 또 열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기본이 되는 설비로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설비가 드시고 버리는 거 냄새 나니까 통기해야 되고, 그리고 정화시켜서 외부에 이제 돌려놓는 요 과정과 관련된 설비를 공부하는 곳이고요. 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난방, 급탕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이제 환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전기, 가스, 소방, 운송
이렇게 중에서 오늘 이제 설비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쪽과 관련된 부분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출발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소방과 관련된 문제가 지난해 18회 시험에서 4문제가 출제됐다는 부분은 이제 이걸 진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어쨌든 이 강의의 내용은 출제 문항수 대비해서 시간 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 짚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 문항수 대비해서 시간을 쪼개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급수 설비. 여러분들 그 교재 294페이지 갑니다. 자, 제2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급수 설비. 자, 우선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의 첫 번째죠.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이제 드실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곳이고요. 급수 설비는 전통적으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항상 설비는 이론이 있고요. 규정이 있어요. 이 급수 설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수도법령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규정화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물을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펌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 이론이 되고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에 또 이론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시설 개론에서도 학습을 하시지만 여기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들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선 규정과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사무 소장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거 고민을 하잖아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제 공급을 하실 텐데 그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실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단지에 물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얘기죠. 주민들이 물을 얼마만큼 드시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물은 안 드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급수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얼마만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을 드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양수에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저수에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을 퍼 올려서 드시는 방법과 담아 드시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물을 펌프로 퍼 올려서 드시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간선시설로 시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을 퍼 올려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좀 간단하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 지하에 보면 저수조가 있습니다. 이 저수조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물을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시수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각 세대로 뭐 이렇게 공급하든 뭐 아니면 올려서 내리든 이렇게 이제 세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수조를 이용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방법 말고 이 정수장에서 물이 오는 이 간선 시설이 없으면 물을 퍼 올려야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퍼 올려서 드시는 방법. 이게 이제 양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을 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저수조의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해야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물을 다 드실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수의 경우와 저수의 경우에 물의 양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 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295페이지 하단에 요 양수와 관련된 제 양수 시설과 제 저수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셔야 되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다. 그런데 저수조가 얼마짜리가 있다. 이 저수조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수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양수하는 경우에 그럼 물을 얼마 품어 올리고 얼마만큼을 저수하고 또 저수시설은 받아야 되니까 저수의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이냐. 요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물을 드시는 방법이 양수와 저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물을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서 남는 건 모아놔야 되죠. 이게 저수조입니다. 그래서 저수조의 크기를 알았죠. 그러면 이 저수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수조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보신 이 저수조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기준을 보실 텐데, 이건 이제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실 텐데, 이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296페이지에 14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페이지 296페이지에 1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 설치는 이 14가지를 기억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 설치 기준은 뭐에 의해서 설치가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저수조는 위생 관리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제 대표적인 위생 관리는 청소입니다. 이 저수조를 어떻게 청소할 거냐 관점에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296페이지에 기준 중에 1번 기준 보시면 맨홀 부분은 100c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있다. 그럼 지하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청소하려면 맨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맨홀 부분과 여기는 10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100cm 이상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 100cm 이상 떨어져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위생관리 청소 등 위생관리가 용이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왜냐하면 이 맨홀의 크기가 90cm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0cm 이상 되는 맨홀을 열어 지쳤을 때 위에 걸리면 이게 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띄어야 되죠. 그래서 100cm 이상을 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도 이제 쭉 하나씩 이제 챙겨 보실 텐데 항상 거기 어떤 숫자가 나오거나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어떠한 형태로 물을 유입하고 어떠한 형태로 물을 이렇게 배출하거나 어떤 형태 통기관을 설치하거나 어떤 규정들이 이제 14가지가 나올 텐데 거기에 그 기준은 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보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저수조 만들어 놨어요. 이 만들어 놓은 저수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설치 기준에서도 이쪽에서 받으면 반대쪽에서 물을 빼라,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이 저수조를 청소해주고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인지 아닌지 이 청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수조의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 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수조의 청소라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위생 점검은 일정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리고 저수조 청소는 반기마다 해야 돼요. 6개월에 1회 이상 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297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나와요. 7페이지 하단에부터 이제 298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관리자라면 위생점검을 할 수 있고 청소를 어떻게 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생점검 항목 또 청소의 방식, 그러니까 점검 항목이라든지 이 항목이 10가지가 있거든요. 또 청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청소 방법,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98페이지에 보시면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이 있어요. 그죠? 위생점검 항목 보시면 10가지가 있는데 그 1번부터 보시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자가 와서 첫 번째 주변 봅니다. 그 다음에 본체 봐요. 뭐 찌그러지는 데 있나? 물 새는 데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수조 위에. 저수조 위에 보면 먼지 같은 거 쌓여 있잖아요. 이거 이제 있는지. 또 맨홀 상태.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저수조 안의 상태. 그 다음에 통기관이나 원류관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물을 냄새도 맡아보고, 색도 보고, 탁도도 보고, 또 이러한 상태, 냄새, 맛도 마지막에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의 항목을 점검을 해요. 다시 한번 저수조 주위, 본체 위, 맨홀의 상태, 통기관, 원류관의 상태, 안의 상태, 물을 딱 맛도 보고, 냄새, 맛, 색도, 탁도, 이렇게 10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298페이지에 위생점검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인데요. 청소는 이제 299페이지에 나옵니다. 299페이지에 상부에 보시면 저수조 청소 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청소를 하는 경우에 약품으로 인하여 수질이 기준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위생관리를 꼭 마지막에 점검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은 이 청소, 이걸 막 쓸고 닦고 하는 거 좋아요. 쓸고 닦고 하는 거 좋은데 그 청소라고 하는 것은 이 위생 점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상태를 청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이 이제 정수장에서 올 때 또 퍼 올릴 때 이게 깨끗한 물이잖아요. 이원수나 이 정수된 물은 깨끗한 물이 세대에 가는 데 있어서 이 안에서도 6개월마다 청소하고 매월 1회 점검하니까 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관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관리자는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끗하냐? 예, 그래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아봐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수질 검사라고 합니다. 수질 검사. 그래서 해야 될 행위에 수질 검사가 있고요. 수질 검사의 행위는 2년 1회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질 검사에서는 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 299페이지 상부에 있는데, 요 수질 검사 항목이 뭐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기준까지 이제 나중에 수질 관리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요 항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항목. 그래서 이 항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질 검사 항목. 그래서 거기 299페이지에 보시면 미음번에 수질 검사의 시료 채취 방법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료는 여기서 채취를 하겠죠. 물뜨기 어려우면 저수지에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여기에서 이제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탁도, 수소, 이온 농도 비롯한 그 6가지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 수질 검사 항목 보시면 이렇게 잔탁, 총 세대수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잔류 염소, 거기 뭐 교재 299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탁도, 총 대장균균, 일반 세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이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머리 글자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이 물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을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죠? 배탈이 나죠? 그럼 수질 검사해 보면 어떨까요? 물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6가지가 나옵니다. 배가 아파요. 그러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약, 잔탁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배 아플 때 먹는 이 잔탁을 한두 세대도 아니고 모든 세대가 다 먹어야 돼요. 그쵸? 이 저수조는 모든 세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질이 안 좋으면 잔탁이라는 약을 모든 세대가 먹는다. 요 잔탁 총 세대수가 수질 검사 항목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예,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이건 이제 포 올린 물이니까 이건 이제 수질 검사를 이제 해보면 이제 깨끗한지 안 한지를 이제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대다수가 우리가 이제 시수라고 하는 상수도를 받아서 드시는데 얘가 진짜 깨끗한 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받아서 드시는데 정말 깨끗한 물을 사왔느냐? 이게 정말 깨끗하냐?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뭐 이제 뭐 딸기나 수박 좋죠. 드실 때 사실 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신선하지 않으면 잘 안 사잖아요. 보고 그죠? 우유도 유통기간 보고 지나면 안 사잖아요. 물은 어떠냐 그 얘기예요. 물을 보고 이거 오염돼 있으니까 이건 사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렇죠. 그래서 만든 조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조항은 이 관리자 그러니까 이 수도법에서는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도법에서는 일반 수도 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사업자가 지켜야 될 규정이 있어요. 이 물은 정말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그 규정. 그래서 물은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그럼 판단하느냐? 이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물 속에 염소를 가지고 세균 이런 것들을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류 염소의 양이 얼마냐, 이 잔류 염소량을 가지고 이 물이 깨끗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합니다. 그럼 그 잔류 염소량과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그래서 이 정수장에서 보내질 때 물을 들여다보면 거기 이제 3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잔류 염소를 측정을 했을 때 유리 잔류 염소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결합 잔류 염소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상시 상태에서의 유리 잔류 염소량, 그러니까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우려되거나 뭐 추정되거나 이렇게 지금 뭐 수인성 전염병,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러면 염소량을 막 집어넣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유리 잔류 염소 상태의 평상시 상태에서 측정은 0.1mg 이상 1리터에 그렇습니다. 1리터에 0.1mg 이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 리터당 미리그램을 바꿔서 표현하면 ppm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0만 분의 1 ppm. 그래서 그 ppm 단위로 바꾸는 거나 미리그램 퍼 리터 퍼 미리그램 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염이 우려된다 그러면 그 평상시보다는 이 염소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4 ppm 이상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잔류염소 상태는 이 분자를 떼어놓고 측정하는 겁니다. 결합잔류염소 상태는 분자를 모아놓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잔류의 잔류염소량 측정법이 유리잔류염소량 측정법보다는 숫자가 커요. 똑같은 양이어도. 그래서 이거는 0.4 ppm 이상, 요거는 1.8 ppm 이상, 그러니까 리터당 1.8mg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 그래야 이 물은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이 일반 수도 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요걸 지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물이 이제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이 이제 수도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 5가지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을 드시는 상태와 요 저수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295페이지를 보시면, 295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부에 지하 양수시설과 저수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양수시설은, 자, 이렇게 이제 퍼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이 드시려면 물이 하루에 얼마만큼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대에서, 그죠? 그러니까 세대에서 하루에 얼마만큼 이상이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2톤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나오는 양은 세대당 0.2톤 이상이니까 가장 작게 보면 1000세대다. 전체를 다 1000세대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0세대다 하게 되면 물이 세대당 200톤 이상이 나와야 돼요. 하루에 20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대로 환원을 했으니까, 그죠? 세대는 빼드리죠. 하루에 200톤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럼 이제 하루에 200톤의 물을 다 드시느냐? 그건 아니죠.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저수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건 1에 다 보시면 당의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나와야 되고 세대당 0.3톤이니까 0.3톤 이상의 저수조가 필요하니까 이걸 또 환원을 1000세대로 환원하면 300톤짜리 저수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수시설을 선택을 하겠다 하게 되면 하루에 물이 200톤 이상 나와야 되고 또 저수조가 300톤짜리가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10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는 이제 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거니까 정수장에서 물이 없어서 안 보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받아라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대신 이 저수조를 얼마만한 크기로 할 거냐의 문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에 가보시면 고가저 수량을 포함해서 세대당 몇 톤이에요? 0.5톤. 그러니까 이 정수장에서 물을 받는다 그러면 세대당 0.5톤 이상이니까 1000세대로 하나를 하면 그렇죠. 500톤짜리 저수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00세대 뭐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으로 가시는데 최소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수에서 드시지 않고 정수장에서 물 받아서 드신다면 1000세대라고 하면 500톤 이상의 저수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가 물 단위를 이야기할 때 톤 이야기 하잖아요. 이 톤은 1m에 가득 채운 양을 1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톤 그러면 이 가로, 세로, 높이 이게 상당한 양이죠. 뭐 잠깐 잘 안 나오니까 이걸 만약에 600톤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예를 들면 이 높이가 3m라고 하면 이 가로, 세로가 그렇죠. 20m, 제곱 20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10m, 20m, 높이 3m. 이 정도 공간이 한 600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10m, 20m, 높이 3m.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00세대 이상 뭐 이런 되시는 분들이 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수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조를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을 확보해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형태로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양수시설을 해도 300톤짜리 저수조, 또 저수시설을 해도 500톤짜리 저수조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수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296페이지에 저수조 설치 기준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할 건데요. 이렇게 이 지하 공간에 이제 저수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수조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수조는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위생 관리 용이가 저수의 설치 기준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14가지 기준을 보실 텐데 그 설치 기준은 다 위생 관리에 관련이 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요 맨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맨홀이 있는데 이 맨홀이 닿는 이 천장 부분은 100cm 이상을 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이 맨홀의 크기가 90cm 이상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크기를 90cm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람이 거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몸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60cm니까 60cm만 만들면 되는데 그냥 들어갑니까? 청소하러 들어갈 때 고압 세척기도 들고 들어가고 작업통도 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상 90cm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걸 열어야 되니까 위에는 100cm 이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 밖의 부분 여기인데요. 이건 이제 60cm입니다. 이건 뭐 다르게 뭐 여기 갈 때, 그쵸? 후레쉬 들고 뭐 점검 정도 하면 되니까 뭐 사람이 지나만 다니면 돼요. 그래, 폭을 이제 60으로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물을 이쪽에서 이렇게 뺀다. 이걸 물의 유출구라 그래요. 유출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물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반대쪽에서 와야 됩니다. 반대쪽,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와야 돼. 이게 이제 유입구. 그래서 기준 이야기하면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해라. 당연히 유출구를 밑부분에 하는 건 맞죠. 위에다 하면 물이 안 나가니까. 밑부분에 하는 건 맞는데 반대쪽에다 하라 그 얘기는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600톤짜리 할 때 얘가 10m, 얘가 20m, 얘가 막 가량 3m 이런 정도의 크기였으니까 굉장히 큰 공간이라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 이제 회계로 얘기하면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내보내고 뭐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도 좀 흘러라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입구는 유출구 반대편 밑부분에 해라라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3번은 요 맨홀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청소하려면 물을 빼야 돼요. 그죠? 물을 빼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배수구를 여기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수구 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지어 있어야 경사가 돼 있어야 물이 잘 빠지지. 이게 경사가 안 돼 있으면 물이 안 빠지면 이거 물을 빼는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에 9배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위에가 1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도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아래가 전부 100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분들 쭉 정리하시기 크게 어렵지 않은데 9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9번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 이렇게 이제 일정만 있고 물도 있고 또 무엇도 있어요? 공기도 있습니다, 공기. 그죠? 물도 있고 공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지금 썩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하고 뭐 청소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띄고 이런 거 배웠는데 이 공기가 또 썩으면 안 되죠. 공기가.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이걸 이제 공기가 통하도록 그래서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물이 이제 이렇게 넘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넘침관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기관, 이거는 이제 넘침관 그런. 근데 이 통기관과 이 넘침관의 특징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거 물이 없어요, 이 안에. 그죠? 물이 없죠. 그러니까 벌레 같은 날파리 같은 것들이 뭐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뭐 쥐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끝에다가는 벌레나 뭐 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망 같은 걸 설치하라 그래요. 요거를 쇠목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은 이렇게 스크린을 대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쭉 가서 11번 뭐 단수 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12, 또 2차 오염 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 숫자와 관련해서는 요 내부 높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나와 있는데 180cm 이상, 1.8m 이상으로 하라 그러죠.
뭐 이건 개념상 이런 거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규정이 150cm다 그럼 허리 굽히고 청소하다 보면 허리 아파서 청소하겠습니까? 딱 서서 해야죠. 성인 남자 키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서서 청소할 정도 돼야지 청소 잘할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80cm 이상으로 해라.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다 위생관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근거 법령과 관련된 5가지. 이 이제 법령에서도 하나가 나오잖아요. 급수설비.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저수 설치 기준이나 또 저수지의 관리, 위생점검이나 청소 이러한 사항을 수도법의 많은 조항 중에서 우리 이제 실무와 관련된 조항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령과 관련된 급수설비를 이제 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면 이걸 그렇죠. 세대로 공급을 해야 되죠. 세대로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 배관 이런 것들의 이제 이론, 그래서 급수 이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